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신다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분들 이름이 헷갈리거나 오래 알던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난처했던 경험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예순이 넘으면 당연한 거라고, 일흔이 넘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뇌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고 하던 행동이 오히려 뇌를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밥 먹고 바로 걷고, 밥 먹고 바로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식후 바로 활동하는 분들과 잠시 쉬는 분들을 비교했더니 10년 후 인지 기능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판단력, 집중력, 심지어 감정 조절 능력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작은 깜빡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고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 못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처럼 본인은 잘 모르는 사이에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손자, 손녀들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계속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식탁에서? 아니면 걸으면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을 드신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산책을 나가시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찐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속담이 완전히 잘못된 조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몸의 구조를 간단히 아셔야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 말씀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죠? 이 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있는 물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장에서 소화를 시작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바로 혈액을 통해 공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액이 위와 장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그쪽으로 모두 달려가는 것처럼요. 전체 혈액의 40%에서 50% 정도가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장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 공급이 줄어들겠죠.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식후에는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혈액 공급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서 조금 부족해도 금방 보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미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고 바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 팔 근육, 몸 전체 근육들이 혈액을 요구합니다.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이미 부족한 혈액이 근육 쪽으로도 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혈액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에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뇌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10년이면 10,000번 이상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들이 조금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본인도 모릅니다. 워낙 서서히 진행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식후에 3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0년 후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40%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밥 먹고 바로 움직이세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안 될까봐, 살이 찔까봐, 게으르다는 소리 들을까봐.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사람 눈치보다 여러분의 뇌 건강이 훨씬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만나 뵀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김영자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분이셨는데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김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시고 밥을 차려서 가족들 먹이시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대요. 특히 밥을 드신 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는 게 습관이셨답니다. 밥 먹고 누워 있으면 게으른 사람 같아서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될 것 같고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주변에서도 할머니가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6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정도였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주들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큰 손주랑 작은 손주 이름을 바꿔 부르시거나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야, 너 이렇게 부르시게 됐대요. 손주들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할머니 마음은 정말 괴로우셨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요리할 때였습니다. 평생 해오신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어느 순간 다음에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추장을 넣었나 안 넣었나 헷갈리고 간을 이미 봤는데 또 보게 되고 한 번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셔서 냄비가 거의 탈 뻔한 적도 있으셨대요. 딸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어요.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인지 기능 검사도 받았죠. 그런데 결과는 아직 정상 범위였답니다. 치매는 아니고 경도인지 장애 초기 정도라는 진단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 이럴 수 있다며 심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약을 처방해 주시긴 했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책도 읽고 사람들 많이 만나라는 일반적인 조언만 주셨죠.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움직이셨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경로당도 다니시고 머리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신문도 열심히 읽으셨어요. 특히 소화가 잘 되려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밥 먹고는 꼭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을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버벅거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됐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였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답니다. 딸이 보다 못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처음 상담할 때 할머니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 이제 치매 오는 거죠? 요양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식사 후에는 뭘 하시는지,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그러다가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혹시 밥 드시고 나서 바로 설거지 하시나요? 네, 그럼요. 평생 그렇게 해왔는걸요.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찐다고 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3끼 매 식사 후마다 즉시 일어나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청소, 저녁 먹고 또 설거지. 30분이고 40분이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의 혈관은 이미 많이 굳어 있었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식사 후마다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뇌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으니 누적된 손상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더 안타까웠던 건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고 하셨던 행동들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지런한 게 미덕이라고 배우셨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그게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뇌가 손상되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이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20%를 뇌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도 전체 혈액량의 약 15에서 20%가 뇌로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에너지를 저장해 두지 못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없는 전자제품처럼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전기가 바로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만약 뇌로 가는 혈액이 단 몇 분만 끊어져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그 부분의 뇌세포들이 급속도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그냥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뇌세포가 당장 죽지는 않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돼요. 마치 컴퓨터가 전력이 부족해서 느려지는 것처럼요. 처음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정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뇌세포들이 조금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만성 뇌어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혈관이 굳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혈압이 높아지면 늘어났다가 낮아지면 수축하면서 적절하게 조절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쇠파이프처럼 딱딱해집니다. 또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처럼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같은 게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좁아진 혈관으로는 당연히 피가 적게 흐릅니다. 심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해서
피를 구석구석 잘 보냈는데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펌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까지 피를 올려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피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피 속에 당분이 많아서 꿀처럼 끈적해지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기름기가 많아서 또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미 전체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뇌는 심각한 혈액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들이 혈액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미 부족한 혈액이 근육 쪽으로도 가야 해요. 결국 뇌는 최악의 혈액 부족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우리 몸이 견딥니다. 우리 몸에는 비상 시스템이 있거든요. 혈압을 올려서 더 세게 피를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서라도 뇌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3번씩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 시스템도 지치고 무너집니다. 뇌세포들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다가 조금씩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라는 부위인데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걸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 증상이 뭐냐면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오래된 기억은 괜찮은데 새로운 걸 기억 못해요. 아까 뭐 먹었더라?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면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워져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물건을 사는데 적절한 가격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쉽게 화가 나거나 반대로 우울해지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은 성격이 변했다고 느끼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죽을 때 아프지 않아요.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뇌 손상은 한번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그 주변 세포들도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 주변이 영향을 받고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수면 문제까지 겹치면 더 심각해집니다.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죠.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또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지만 기능이 떨어진 뇌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뇌세포의 역할을 다른 뇌세포들이 대신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 바로 식후 30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밥을 드신 후에 꼭 30분만 편안하게 쉬세요. 앉아서 쉬셔도 좋고 누워서 쉬셔도 좋습니다. 설거지는 30분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청소도 30분 후에 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30분일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후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는 시간이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이 극심하게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식사를 마치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식탁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 소파로 가시거나 안방 침대에 가서 편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보다는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가 좋아요. 베개를 두세 개 받치셔서 상체가 30도 정도 올라가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역류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상체를 살짝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뇌로 가는 혈액도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이 30분 동안 뭘 하시면 좋을까요? 텔레비전을 보셔도 괜찮아요. 편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악을 들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쉬시거나 가벼운 낮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각성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또 중요한 건 이 시간에 걱정이나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걸 생각하면 뇌가 쉴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한 생각만 하시거나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들은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뇌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 30분 후에 설거지해도 그릇은 안 썩어요. 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해요. 밥을 드신 후에 나 이제 30분 쉬어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시면서 실천하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나 앞으로 밥 먹고 30분은 쉴 거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먼저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세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일이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몸이 편안해지면 소화기관도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머리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식후에 졸리고 멍한 느낌이 덜하다는 거예요. 이건 뇌로 혈액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으니까 제대로 기능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확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꾸준히 하시다 보면 요즘 깜빡하는 게 줄었네? 하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30분 동안 가벼운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아요. 복식 호흡이 뭐냐면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드세요. 이걸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좋으냐면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뇌로 가는 혈액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의식하면서 해야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밥을 먹으면 자동으로 쉬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이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습관이 다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심지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뇌혈류를 개선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후 30분 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좋게 만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밤에 깨기 싫다고 물을 줄이시는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늘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잔이 200ml 정도 되니까 전체로는 1200에서 1600ml 정도 되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시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걸 줄이세요. 하루 물 섭취량의 대부분을 오전과 오후 초반에 마시시는 겁니다. 그럼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둘째,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뇌로 가는 혈관이 어디를 지나갈까요? 바로 목을 지나갑니다. 목 근육이 뭉쳐 있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혈관이 눌려서 혈액이 잘 안 올라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목뼈가 굳어지고 목 근육도 뭉치기 쉬워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계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한 자세로 오래 계시면 더 그렇죠?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세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 하세요. 이것도 5번.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열려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주시면 좋아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크게 돌려주세요. 앞으로 5번, 뒤로 5번. 그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5번에서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산책을 하세요. 아까 식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걸으라고 하니까 헷갈리시죠?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 30분은 쉬세요. 그리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이미 소화기관으로 몰렸던 혈액이 다시 순환하고 있을 때예요. 걷기 운동은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도 늘어납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30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에서 15분만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걸을 때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적당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빨리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걸으실 때는 평지가 좋아요. 오르막이나 계단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평평한 곳에서 걷다가 점점 체력이 좋아지면 약간의 경사도 도전해 보시는 거죠. 넷째,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라서 혈액이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발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양말을 신으세요. 집 안에서도 얇은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잠잘 때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시고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서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발을 담그면서 가볍게 발목을 돌려주시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전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 두 가지 질환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에 상처가 생겨요. 둘 다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빼먹지 말고 드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은 매일 규칙적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은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혈압계 하나 구비해 두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재보시는 게 좋아요. 혈당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세 번째 방법은 잠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뇌는 이 노폐물들을 청소합니다. 뇌에는 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주로 잠잘 때 작동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못 자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뇌세포들이 손상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나빠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후 30분 누워있기가 우리 뇌와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게으른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의 몸과 뇌에 주는 가장 값진 회복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건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공부하고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